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중요한 내용 한번 보면은 우선 개화파 지식인들의 개혁, 갑신정변이 있었고요. 이 갑신정변의 한계점은 농민이나 피지배층이 소외된 개화파만의 개혁이었다는 게 한계였고요. 그렇다면 그에 반해서 농민들의 개혁인 동학농민운동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집강소에서 패전개혁안 내고 했던 건데요. 이 동학농민운동군의 개혁은 농민만의 개혁이라 지배층들, 개화파 지식인들의 의견이 있지 않았다는 게 또한 한계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의 개혁, 가보개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바로 지난 시간에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함께 했던 개혁운동, 개화운동, 독립협회가 있었습니다. 이 독립협회는 지배층과 피지배층 모두가 함께 구성원에 제한이 없었던 운동이었다라고 해서 중요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리고 대한제국이 있었죠. 아관파천으로 러시아 대사관에 갔던 고종이 다시 돌아와서 나라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하고 광무개혁을 했었는데요. 이 대한제국의 한계점은 황제 중심이라 근대적인 국민국가로서의 개혁과는 거리가 있었다라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신문물에 관련된 거 얘기했었습니다. 방문국, 기기창, 전한국, 광해원 정도는 우리가 뭐 하는 곳인지 알아두셔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해야 되는 게 일제히 침탈과 국권수호 운동해서 한 1900년부터 1910년 우리나라가 한일 병합될 때까지 일본의 식민지로 되기 전까지 그 한 10년간의 과정을 얘기하겠습니다. 이거에 침탈하는 것과 이에 저항해서 침탈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타나는 건데요. 보면 그 다음에 흐름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삼국 간섭부터 한일 병합조약 1910년까지를 정리해 놨는데요. 보면 삼국 간섭에서 삼국이 어느 나라였을까요? 러시아, 프랑스, 독일 기억나시죠? 여기서 러시아가 중심이 되게 되죠. 러시아와 일본은 이 삼국 간섭 이후에 계속 대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러시아를 누르기 위해서 러시아와 유럽에서 이미 대립각에 있었던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으면서 러시아를 제압하려고 하죠. 이런 동맹 맺고 나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러일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런 위기감에서 이 열강들한테 우리는 중립국을 할 거야. 우리를 건들지 말아줘. 우리 빼고 너희들끼리 싸우고 우리는 그냥 가만둬. 라고 당시 황제가 말은 하지만 이미 일본한테 승세가 넘어간 다음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 러일 전쟁 당시에 오히려 한일 의정서라는 걸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를 일본이 마음대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승세를 잡고는 제1차 한일협약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일본인 고문을 파견하여 일본인 고문은 아니에요. 외국인 고문을 파견해서 우리나라에서 내정 간섭을 하는데 이 외국인 고문이라는 자체가 일본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외국인을 임명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이 좌지우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러일 전쟁에서 나왔던 거, 전략적 요충지 나오는 거, 그리고 그 외국인 고문 나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다시 자세히 나올 겁니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합니다. 승리하고 나서 이후에 영국, 미국, 러시아 등의 열강들에게 일본이 이후에 조선의 우위를 점하는 데 대해서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도록 우위를 딱 정합니다. 영국과는 2차 영일동맹을 맺게 되고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일본 외무 대신 가스라와 미국 외무부 장관이었던 테프트가 밀약, 몰래 만나서 일본이 조선을 침입하는데 미국이 간섭하지 않겠다. 그 대신 미국이 필리핀과 다른 데서 태평양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일본은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몰래 밀약을 맺어요.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포츠모스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일본의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이러고 나서 일본은 확실하게 우리나라를 차지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단계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에요. 아까 나왔던 러일 전쟁에 나왔던 1차 한일협약 외에 이건 2차 한일협약인데요. 우리나라 전체에서 내정을 총괄하는 통감부를 설치해서 그 중에 나오는 통감을 일본인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본인이 전반적인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는 거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외교권을 일본이 박탈한다고 나오는데요. 일본은 우리나라 외교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일본과 다른 나라가 조약을 맺고 그 조약 결과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을사조약이에요. 을사조약의 중요성이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을사조약의 내용, 반대투쟁은 다 중요하게 나올 거예요. 이거에 대한 반대투쟁, 바로 이 을사조약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고종은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고 최고 황제의 동의도 얻지 못한 조약은 당연히 불법이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고종은 계속 무효투쟁을 하게 되죠. 이 무효투쟁의 일환으로 해외의 특사를 파견해서 무효임을 밝히려 했으나 이 또한 실패하게 되고 이 결과 고종은 강제 퇴위당하고 한일 신협약을 맺어서 차관 정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대는 해산되고 결국 한일 병합조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요. 이 흐름을 하나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흐름을 기억하시고 보시면 러일 전쟁부터 다시 나옵니다. 러일 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본이 영국과 동맹을 맺고 어느 정도 우위를 자신감을 가지고 러시아를 공격하는 건데요.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전쟁 중 일본의 한반도 침략으로 해서 바로 전략상 필요한 대한제국의 영토를 이용한다. 이게 한일 의정서라는데 우리가 열강들끼리 싸우지만 우리는 상관 안 할 거야. 우리 건들지 마 라고 황제가 했을 때 일본이 싹 넘어가면서 우리의 전략적 요충지를 이용해서 이 러일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 다음에 외교와 재정 분야에 일본이 추천을 받은 외국인 고문을 파견하여 내정 간섭을 한다. 고문 이게 뭡니까? 확실하게 무슨 실현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아니지만 무슨 정책을 할 때 항상 의논 상대가 되는 자죠. 여기서 유명한 그 고문이 외교 고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여기 당연히 일본 측에 유리하게 고문을 하고 자기 나라 가서도 조선은 일본 덕분에 근대화했다는 망언을 일삼게 됐지요. 그 다음에 이 전쟁에 승리한 일본은 한반도 지배를 열강으로부터 인정받게 됩니다. 누구누구한테 인정받습니까? 맨 처음에 2차 영일동맹으로 영국에서 인정받게 되고 미국과는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걸 가지고 미국과는 사실 몰래 맺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계는 우리가 미국을 많이 믿었었거든요. 그래서 가스라 테프트 밀약에서 아무튼 여기서도 인정받게 되고 당연히 그 다음 러시아는 포츠머스 조약이라는 바로 전쟁 후의 조약으로 인정받게 되죠. 러일 전쟁은 종료됩니다. 러일 전쟁은 종료되고 그 다음에 곧장 이러한 우위를 가지고 을사조약을 맺게 됩니다. 을사조약은 일본이 대한제국에서 바로 외교권을 강탈하게 되고 통감부를 설치한다. 이거 을사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을사조약 이미 우리나라 외교권이 없어. 다른 나라와 뭔가 조약을 맺을 수 없어요. 우리 외국에서 우리 내부에서는 우리가 아직 식민지 되진 않았지만 이미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거의 식민지로 보는 거야. 우리나라와 뭔가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아닌 일본을 불러다 얘기해야 되니까. 이게 1905년입니다. 1910년 한일 병합조약 맺기 5년 전에 이미 외교적인 사망 선고가 내려진 게 바로 을사조약이에요. 당연히 고종은 처음부터 동의한 적 없고요. 을사오적, 이완용 뭐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을사조약을 맺게 되고 이 고종은 자기가 동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뭐 편도선 염이다 아프다 해서 방에 가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아무리 위협해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일본이 고종의 국세를 획득하지 못하고 국세 도장을 찍어야 조약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무부를 급습해서 새벽에 외무 대신에 도장을 빼돌려서 도장을 찍은 게 을사조약이에요. 당연히 불법이고 무효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당연히 고종은 계속 무효 선언을 하고 이걸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지만 이미 국가의 세력이 약해진 우리나라로서는 불가였습니다. 고종은 헤이그의 만국 평화회에 특사를 파견해서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세계 열강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였는데 이준, 이상설, 이휘종 등이 갔지만 결국 영국과 일본의 방해로 회의장에 입장조차 못하고 이준은 그 분기에 그 새벽에 다음날 그 회의장 바로 앞에서 이 자결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뜻을 전 세계에 알리죠. 갑자기 회의장 앞에서 이렇게 자결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이걸 보고 네덜란드 신문에서 올려줘요. 돼서 특필돼요. 그렇지만 이게 전 세계까지는 확산되지 못해. 영국과 일본이 부랴부랴 막아서. 일본은 놀란 가슴을 잡고 우리나라 당장 와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립니다. 바로 이 하이그의 만국평화회의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민중의 저항, 을사족에 대한 저항 전국적으로 일어나죠. 뭐 상인들 시장 안 하고 학생들 학교 안 가고 뭐 규탄 상소. 여기서 기억할 거 황성신문의 시일야 방송대국이라는 항일신문을 게재합니다. 황성신문 우리 지난번에 나왔던 그 항일과 연관된 신문들 황성신문 하나 나왔었고요. 그리고 의병활동, 의거활동. 의병항쟁, 이때 의병을 뭐라 그러냐면 을사의병. 의거활동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무슨 암살하고 어디에 폭탄 던지고 이런 걸 의거활동이라고 그러죠. 의거활동에 대한 내용도 한번 볼 겁니다. 보세요. 우선 이거 흐름 잡습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켰습니다. 1907년 고종 강제 퇴위당하고 순종이 다음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일 신협약을 맺게 하죠. 더 이상 우리나라에 권한을 주면 안 되겠다 해서 일본인이 각부 차관을 임명하는 거죠. 일본인 차관. 한마디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일본인으로 낸 거고. 그리고 여기서 군대 해산도 가져오죠. 그럼 우리나라에 기존에 있던 군인들은 일본인에서 해산당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분노로 당연히 의병으로 합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정미의병, 군대 해산 이후의 의병의 본격화, 의병의 전쟁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후에 사법권, 재판하는 권한, 경찰권도 다 박탈당하고 그에 일본은 우리나라를 항일병합조약으로 식민지 삼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거에 대한 투쟁 나가기 전에 이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지금도 전략적 요충지로 나오는 독도와 간도 지역도 이즈음에 다 일본이 빼가게 되거든요. 이거 한번 봅니다. 맨 처음에 독도 봅니다. 독도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라고 그러죠. 우리 그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다 알 거예요. 삼국시대에 신라장군 이사부가 차지했던 독도, 울릉도 독도. 이거를 언제 가져가게 되냐면 당연히 러일 전쟁 중입니다. 러일 전쟁 중에 바로 전략적 요충지를 일본이 차지한다라는 한일 의정서 있었다고 그랬죠. 중립국을 선언했을 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 이러면서 자국 영토로 불법 편입한다고 나옵니다. 러일 전쟁 중에. 러일 전쟁은 1904년 바로 병합되기 한참 전입니다. 을사조약 전이에요. 이거 적어줄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을사조약 전에 있었던 거예요. 러일 전쟁 중이면 을사조약 전이에요. 이거 적어줄게요. 을사조약이 1905년이니까 1904년 을사조약 1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간도협약 봅니다. 간도라는 땅은 어디냐면 우리나라 그 북한 함경도 위에 있는 땅이에요. 간도는 함경도 위에 우리나라 그 백두산 위에 있는 땅인데요. 백두산 위에 이 땅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었어요. 심지어 청나라와 영토 분쟁이 있을까봐 조선시대 백두산 정계비를 건립해서 우리 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도 이제 청나라와는 간도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긴 했어요. 하지만 계속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주민들이 간도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래서 대한제국 시기에 간도의 간도 관리사라는 관리를 보내서 계속 관리하기도 했었고 일본조차도 간도가 우리의 땅, 대한제국의 땅이라고 처음에는 했어요. 그런데 이 일본은 대륙으로 진출하고 싶어 했거든요. 일본의 꿈은 세계 정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저쪽, 심지어 미국, 아메리카까지 차지하고 싶어 하잖아요. 일본이 청나라로 연결되기 위해서 간도 협약을 체결해요. 이 간도 협약은 바로 뭐냐면, 간도 청 니네 가져. 그 대신 일본은 중국 만주를 연결하는 철도를 만들게. 그래서 그 철도를 가지고 철도를 통해서 대륙으로 가겠다는 거죠. 만주를 차지하겠다는 거죠. 간도 협약을 체결해서
이 일본이 간도를 청한테 넘겨버렸어요. 이게 언제냐면 1909년이야. 병합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을사조약 이후에 을사조약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진 조약이에요. 을사조약은 불법이야. 그러면 간도 협약도 애매해지는 거죠. 청나라와의 관계도 있고 현재 우리가 분단 국가고 하다 보니 이게 지금 애매한 상태로 중국의 영토로 돼 있는 땅이 되는 거죠. 이 간도 협약 바로 독도 넘어가는 거 기억하세요. 독도는 러일 전쟁 중에 을사조약 전이고 이 간도는 을사조약 이후에 청나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우리나라의 주권수호 운동이 나옵니다. 주권수호 운동은 의병활동, 의거활동, 애국개몽운동이 나요. 주권수호 운동 1910년 나라를 뺏기기 전에 보호하기 위한 운동이고요. 1910년 이후에는 주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운동이죠. 다시 뺏긴 걸 찾아오기 위한 운동이라 구별이 돼서 달라요. 우리의 시험 범위는 1910년대도 들어가긴 하는데요. 우선은 이 주권 수호 운동은 우리나라가 뺏기기 전입니다. 의병운동, 의거활동, 애국개몽운동 세 개로 나누는데 여기서 의병활동과 의거활동은 같이 묶어줄 수 있어요. 이거는 적극적인 운동이라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는 거. 의병, 무기 들고 나가서 활동하는 거. 의거활동, 개인적으로 총이나 칼 가져가서 을사오적이나 일본인을 암살하거나 죽이는 거. 애국개몽 운동 같은 건 교육과 산업을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힘을 키워서 수호하자는 거니까 약간은 소극적이죠. 이 앞에 두 개에 비해서는 조금 소극적인 운동인데요. 각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항일 의병운동 나옵니다. 의병운동은 이제 세 단계로 나뉘는데요. 옛날에 나왔던 의병부터 항일 의병을 한번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항일 의병으로 나오는 게 명성황후 시해 사건으로 나오는 전기의병이고요. 바로 이거는 을미의병이라고 얘기하고 양반 유생이 중심이 됐고 중기의병이 을사의병. 전국적으로 항일투쟁 전개되고 이거는 평민의병장도 나와요. 신돌석이라는 평민의병장까지 나올 정도로 아주 대단히 적극적이고 후기의병 같은 경우는 고종 강제퇴의 군대 해산이 주요 원인이 되는 걸로 이때는 이 군인들이 나가기 때문에 훨씬 조직화되는 운동 정미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13도 연합부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서울 진공작전을 하려고 하는데 시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발대 허위를 대전을 선발대까지 나왔는데 이 대장 이인영이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모여서 진출하려고 앞에서 다 여기 양주에서 모였다가 아버님 부친의 상 지내러 가는 바람에 실시는 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후기의병, 정미의병은 의병 전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때부터는 전쟁이란 말이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의거활동입니다. 전명훈, 장인환 이 사람 둘은 서로 친구 아니에요. 대한제국의 스티븐스, 대한제국 외교 고문이었던 일본 덕분에 우리가 근대화 됐다는 망언을 일삼던 스티븐스를 사살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역에서 전명훈이 총으로 먼저 쐈으나 맞지 않고 장인환이 상대편에 있다가 총 쏴서 스티븐스를 사살하고 둘은 같이 감옥에 가게 되고 서로 친구는 아니었으나 계속 역사책에서 묶여나오는 운명의 상대가 되는 전명훈, 장인환. 안중근 이 사람 바로 그때 대표적이었던 이토 히로부미, 동감 이토 히로부미 사살했던 사람. 이재명, 이완용을 처단할 시도만 했죠. 이 사람 군밤장수로 위장해서 명동성당에서 행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이완용을 처단하려 했으나 칼로 팔에 부상만 입히고 실패하게 되죠. 시도는 성공 못한 거야. 나인영, 오기호, 대종교, 당군을 믿었던 사람들은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으나 이 사람들도 성공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일제히 침략과 국권수호운동에서 애국개몽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거 민족의 실력을 키우자는 건데 단체들 중에서 우리가 기억할 거 보완해. 왜냐하면 이거 성공해요. 성공한 단체 별로 없어요. 이거 성공해서 이거 하나. 헌정연구회, 입헌의회제도 정치개혁 성공하지 못해요. 대한자강회도 강제 해산됩니다. 보완회 하나 성공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했던 단체 신민회 단체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좀 중요해요. 안창호, 이승훈, 양기탁 이 신민회와 관련된 건 다 중요해요. 보면은 민족학교, 대성학교, 오산학교 만들고 자기 회사 도자기 만들고 서점 만들어서 자본 육성하고
애국개몽 운동의 전형적인데 이 신민회는 애국개몽 운동 더하기 독립군 기지까지 건설해요. 나중에 이 적극적인 운동의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신민회는 더 중요한 단체입니다. 그 다음 교육 언론 활동에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이 대한매일신보는 영국인 베델이 나왔던 대한매일신보는 신민회와 연결돼서 중요하게 나오는 신문이고요. 황성신문 시랴 방성되고 그 다음에 신채호는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국채보상운동, 애국개몽운동에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일제가 대한제국에 많은 빚을 제공하고 자기가 우리나라를 침략하기 위한 방법으로 기반시설을 갖춰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경제적으로 돈이 없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뺏기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 자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인데 이것도 통감부 중단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우리나라의 이번 단원 다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가 병합되고 난 다음에 일제에게 당하고 그거에 극복해 가기 위한 눈물 어린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